안녕하십니까.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규라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재배 기술 체용농교육에서는 사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과 작년도 있었던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사과 재배 기술, 그다음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됐던 화상병에 대한 중점 관리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과 재배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과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사과가 소비되더라도 대부분의 물량은 명절 위주의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을 위해서 사과를 사고 직접적인 구매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과가 소비되지는 않았었는데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분들이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차츰 일상적인 소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있었던 사과의 위협적인 요인과 기회 요인을 나눠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협 요인을 보면은 아무래도 재배 지역이 북상하면서 나타나는 신규 재배 지역의 급부상입니다. 강원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서 사과 재배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우리 지역에 비해서 기후 조건이 좋은 지역에서의 사과 재배 면적은 잠정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춰 저희 의성 지역에서는 상대적인 기술 우위 이외에는 크게 강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샤인머스켓, 딸기 시장 확대로 인한 사과 소비 대체 효과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세척하지 않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사과는 아무래도 칼을 쓰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간편한 바나나, 딸기, 샤인머스켓 같은 과일들도 대체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밥이 부활했죠. 가정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식을 자제하면서 가정 내에서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간식으로 가장 각광받았던 부분이 과일입니다. 그래서 과일 소비가 늘어나면서 6월까지 전년도 19년도 사과 소비 저장 물량의 80~90%가 소비되면서 2020년도에 사과 조생종 출하품부터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와 위험 요인이 함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면서 지금 예년보다 강세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저품위가 위주의 상품이 출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외면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형태 변화에 맞춰서 사과가 아직 5kg 단위 이상 판매되다 보니 소포장 위주의 상품이 별로 없어서 소비자에게 혹시나 외면되지 않을까 하는 위험 요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과 이슈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화기의 이상 저온, 그다음에 53일 있었던 장마가 있었죠. 이런 환경적인 요인과 과수화상병,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요인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 2월 기상인데요. 여기 보듯이 제트기류가 북극 쪽에 묶이면서 시베리아 기온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한반도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상당히 따뜻한 겨울이 있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듯이 평년보다 1월 달에 3.5도, 2월 달에도 2.5도 이상 올라가는 온난한 기후가 형성되어 농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따뜻한데 동해가 발생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월, 2월 달은 휴면기라서 수해 기록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온도가
계속되면서 땅이 얼지 않을 정도로 온난했었고요. 양강면에서 수해기동이 그렇게 더 활발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간히 떨어지는 영하 온도에 수피가 더 쉽게 터졌을 것이라는 판단이 2020년도 동해 발생 원인입니다. 이 시기에 동해를 발견한 농가에서 고무 밴딩을 하거나 처리를 잘한 농가들은 수세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넘어갔지만, 처리하지 못한 농가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육기의 동해 증상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나무가 고사하거나 생육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럼 좀 더 그 휴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면에서 실제로 1, 2월 휴면에는 내재 휴면과 환경 휴면, 그러니까 자발적 휴면과 타발 휴면이 영향이 있는데요. 일단 자발적 휴면에 의해서 1월 말까지 휴면이 유지되다가 2월부터 기온이 올라가는 경우에 휴면이 타파되는데요. 이 시기에 온도가 많이 따뜻했기 때문에 휴면이 좀 더 약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저온에서 동해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냉기류 정체 지역, 그 다음에 하천변 지역에서 동해 피해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겨울에 들어가면서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농가에서 전년에는 괜찮았으니까 올해도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간혹 이런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동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리별로 무처리, 백색 페인트, 부직포, 신문지, 집 모두 알고 계신 부분들이죠. 예. 저희가 흔히 말씀드린 건 최근에 처리가 간편한 백색 페인트 도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농가들은 페인트 작업하기 번거롭다 뭐 이런 이유로 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 온도를 보시면은 무처리를 했을 경우 영하로 12월 달에 기온이 영하 5도 이상 떨어졌을 때 백색 페인트 부분은 2도, 3도 정도까지 상당히 따뜻한 기온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문지 같은 경우에도 보온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신문지로 주간부를 잘 말아주시면은 동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월 개화기에 저온이 있었죠. 4월 개화기에 저온은 왜 발생했을까요? 시베리아 쪽의 바이카로에서 저지역기압, 고기압이 발생하면서 제트 기류의 왜곡이 있었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대량으로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이 시기에 4번 정도의 저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개화에 임박해서 저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화기 조직에 좀 더 치명적인 위협이 됐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4월 초기에 있었던 화기 단계와 맞추어 온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기에는 주로 단단한 화총기, 분홍기 초기, 빠른 지역 같은 경우는 분홍기 초기까지 되었을 수 있는데요. 4월 5일 있었던 저온은 서부 지역에 있어서 서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요. 완전 분홍기와 개화기 초기는 4월 15일 이후에 서리 피해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4월 초기에 있던 단단한 화총기의 상황을 보시면은 가위로 잘랐을 때 절단면을 봐서 이 화총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없는 화총이고요. 여기에 있는 갈색 점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피해를 입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C 화총에서도 입었고요. D 화총에도 3개 정도의 화기가 손상받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이후에는 개화가 일부 진행된 지역에서 이렇게 화기까지 손상된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개화기에 서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은 저희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미세살수를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세살수를 할 경우에 물이 화기를 얼려서 얼음 안에 있는 온도가 0도를 유지하면서 화기의 피해를 막아주는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물이 부족하여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아서 얼음이 녹거나 할 경우에 오히려 피해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 농가에서 시행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세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포장의 전면적인
물 관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상당 부분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세살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포장의 전면 관수를 시행해 주시면은 올해 같은 화기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6월에서 8월 장마가 엄청 긴 장마가 있었죠. 52일 정도의 장마가 지속되면서 의성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 의성에는 670mm 정도의 비가 내렸었고요. 습도가 80% 이상 된 날도 한 70여일 정도 되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하게 많은 병 해충들이 발생했는데요. 잎에 발생하는 갈색무늬병, 전무늬 낙엽병, 그리고 과일에 발생하는 탄저병과 견무늬 썩은 병이 이 시기에 식물체를 침해하여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과잎에 병반이 잔뜩 묻어있는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빗물에 의해서 비산되어서 다른 잎으로 점점 전염되며 저희 주변 포장에서 잎이 전혀 없고 과일만 달린 이런 사과밭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연관되는 피해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작년에 땄던 과일이 상당히 작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과일이 비대되는 데는 광합성이 상당한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거기에서 생성된 양분들이 과일에 함유되면서 과일을 비대시키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잎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과일이 비대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발생한 또 다른 문제로는 저장 양분의 감소입니다. 잎이 없는 상황에서 과일이 굵기 위해서 과일에서 나무에 있는 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나무에서 저장 양분이 상당히 줄어서 계속 생육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올해 넘어오면서 저장 양분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평상시에 저희 과일 추석 때 이렇게 나가거나 하면은 이런 대가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7가에서 40가 정도 5kg에 포장되는 그런 소가들이 좀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배수였죠. 670mm 정도의 비가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중적으로 온 비가 포장의 과원 전면에서 이렇게 고임 현상이 발생해서 과습 상태를 발생했고요. 이렇게 과습된 물은 지하부의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다양한 생리장애를 발생했는데요. 특히나 진흙 땅이 많은 담북, 안개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과습 장애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되는 증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땅을 캐봤었는데 뿌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과습 장애가 많이 발생했고요.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를 물속에 침수시켰을 때 어떤 상태 변화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침수가 되지 않은 경우고요. 여기에 있는 건 6일, 9일 정도 침수시켰을 때의 뿌리 변화입니다. 이렇게 왕성하던 뿌리가 이 정도밖에 남지 않을 정도면은 위에 있는 왕성한 수채를 과연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당연히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암거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통상 100mm 정도, 그러니까 10cm죠. 직경 10cm의 암거배수 관을 묻을 경우에 이런 집중적인 호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m 깊이 정도에서 80cm 정도까지 깊이에 묻히고 있는데 차라리 이 관의 직경을 늘리거나 아니면 좀 더 점질성 토양이 강한 경우에는 60cm까지 높여서 매선하는 경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9월 태풍이 왔었는데요. 이제 가을 태풍이 그렇게 낯서지진 않죠. 19년도에 우리나라 한국에 8월, 9월 태풍 발생은 각각 3건씩 총 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20년도 8월, 9월에 각각 3건, 1건 이렇게 발생하면서 이제 가을 태풍이 일상적이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특히나 과일이 비대하면서 점점 과경부의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떨어질 수 있는, 낙과할 수 있는 요인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북 전체로 보면은 2,007헥타 정도의 마이삭 태풍 피해가 있었고요. 낙과 피해가 있었고요. 하이선 때도 790헥타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성에서는 424헥타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수확을 고대하고 있을 시기에 낙과 피해를 입어서 농민들이 더욱 상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소한 노력이라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요. 결과지를 잘 고정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세로 철선만 쳐져 있는 과원이 많은데요. 가로 철선까지 다 연결을 하셔서 도복 피해를 방지하고 낙과를 덜 시키는 방향으로 과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화상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정도로 작년에는 많이 발생했는데요. 전체 2020년도 농가 발생 호수를 보면 743호, 390.5헥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160%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시기도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7월경부터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던 화상병들이 5월 초부터 발생하여서 6월 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작년도 화상병 발생 역학조사 결과 감염된 묘목, 작업자에 의한 전파가 주를 이루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가원주분들이나 전정하시는 분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가원에서 일하실 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렇게 알코올과 물을 7대3으로 희석된 살균제를 이용해서 전정 가위라든지 신발을 소독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화상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예방법이기 때문에 좀 실생활에서도 좀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화상병 때문에 이렇게 전정하기가 어려워서 뭐 출장 전정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정단을 그쪽으로 저희 경북 지역으로 와서 전정을 해도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화상병에 감염된 가위와 작업복은 10일 정도의 생존 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화상병이 발병 전 지역에서 저희 의성 지역으로 작업자가 유입될 경우에 화상병이 의성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무엇보다 이슈가 되었던 것이 코로나19입니다. 모든 경제가 마비되는 것처럼 경제가 침체되고 사람들은 외출할 수 없고 모두 슬픔에 잠겼었죠. 하지만 그에 반대로 사과 산업에서는 조금 희망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도 12월, 2020년도 2월, 3월까지 사과 가격은 정말 처참했죠. 20kg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낮게 잡혔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만연했던 4월 이후부터 저장 물량이 빨리 소진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시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물량이 빨리 소진되면서 2020년도 조생종, 중생종 사과들이 높은 가격을 받게 되는데요. 아오리, 스가르 품종이죠. 예, 상당히 소가지만 93,000원의 가격을 받았고요. 시나노 스위트도 출하될 시기가 아니지만 조금 당겨서 판매했을 때 20kg 18만 원 정도의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과 품질이 어떠신가요? 평상시에 내던 품질보다 상당히 못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피해흔이 많고요. 등록을 받은 사과지만 20kg에 63,000원을 받았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가격인데요. 이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사과 농가에서는 2019년도에 받았던 타격을 상당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이 계속 지속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의 선호하는 가격은, 선호하는 과일은 보다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혼족, 혼술, 혼문화라고 하죠. 가족 규모가 소규모화, 1인 가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과일의 숫자나 단위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20kg 단위의 거래 물량이 과연 계속 지속되어야 될까? 그 부분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러면은 생산 물량까지는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에 유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소비자들과 다르게 1인 문화, 1인 가정 문화가 대두되면서 판매 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새 젊은이들은 인싸 문화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요.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어 하고 그걸 같이 공유함으로써 나도 저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인정감을 느끼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도 상당히 생소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느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가능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만남의 광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누구나 아는 셀럽,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백종원 씨가 나와서 사과를 가지고 직접 요리를 하면서 연예인들과 같이 너무 맛있다, 이런 거면 해먹어보고 싶은데요? 라고 이렇게 리액션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저렇게 하면은 사과를 좀 더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프로그램을 제가 관심 있게 많이 봐왔었는데요. 이런 보지도 못했던 멘보 사과라는 요리도 개발을 했었고요. 무슨 애플 크레이프, 정말 생소한 요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되면은 과일 소비가 명절 수요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접어들면서 좀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0년 소비시장은 언택트, 비대면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양한 BJ들이 나와서 먹방을 하고 어떤 과일이 맛있다, 복숭아가 먹었는데 망고 같은 맛이 난다, 이런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복숭아 키우냐고 오는 전화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고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소비보다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유통시장도 점점 젊은이들에게 맞게 재편되던데요. 음식 주문하고 배달 시장이 3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리고 식재료 배송 시장도 6천억. 간편한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아니고 호텔에서 만들어 먹는 것처럼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 만일 간편조리식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한번 사서 먹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호텔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호텔에 가서 대접받는 것처럼 받는다는 그런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식재료 배송 시장이 600억까지 증가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사과의 일상 요리화와 연계한다면은 좀 더 사과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를 대응한 소포장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과뿐만이 아니라 수박도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드는 과일이죠. 예전에는 수박이 크면 좋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많아서 좀 더 큰 수박, 하나만 사도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수박, 그런 수박을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혼자 아니면 2명 있기 때문에 큰 수박을 사면 반은 썩여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상품이 이렇게 2쪽 수박, 혼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겠죠. 물론 단가는 올라가지만 그래도 여름하면 시원한 수박을 먹고 싶은 그 기분에 손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깎아 먹어야 된다,
농약이 묻어 있다. 이런 편견을 씻어버리는 세척 사과도 있죠. 예, 여기 이슬마루라고 되어 있네요. 의성의 제품인데요. 예,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해서 단위 포장으로 판매를 하면서 혼자 있는 1인 가구도 쉽게 사과를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요. 자두도 이제 세척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5kg, 2kg 상자가 아니고 1kg 소포장으로 해서 세척했기 때문에 마트에서 사서 바로 먹으면서 집에 갈 수도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왜 1인 가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1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 비중입니다. 네.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16.7%가 식비에 소모되고요. 여가 쇼핑비로 10.1%입니다. 물론 이 여가 쇼핑비에는 농산물이 아닌 다른 품목도 많이 있겠지만 합치면은 26% 정도의 비중이 먹거나 즐기는데 소모되는 비용입니다. 수입에. 그렇기 때문에 이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된다면은 막혀있던 사과의 소비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사과 일상 소비 확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았을 때 하루에 성인이 사과를 얼마나 먹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일 평균 섭취량은 사과 한 알. 아주 작죠. 하지만 사과 한 알도 그렇게 많이 먹는 날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 평균 하루에 한 알밖에 안 먹는 사과도 명절에는 3알 정도는 사용한답니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적은 양이 소모되는데 과연 사과가 빨리 소모될 수 있을까요? 집에서 하루에 한 알씩 아이들이 먹어주지 않는다면은 사과가 창고에 그득그득 쌓일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사과도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죠, 우리는. 사과는 후식으로 먹는 과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사과를 이용해서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기는 이전까지는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이 사과를 이렇게 활용해서 요리를 할 수 있다. 맛있다라는 부분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나도 해 먹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도입을 하는데요. 요리 하나를 만드는데 소비되는 사과가 2알입니다. 1인분에 사과 2알이 사용된다고 하면은 2명이 먹으면 4알이 되겠죠. 이미 명절 사용량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이 하거나 어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요리를 개발하고 만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홍보되지 않는다면은 소비자들은 그 부분을 시행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이 제품을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만들면 정말 맛있습니다 하는 게 더 소비자들에게는 혹할 만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들이 앞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2021년 사과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번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를 생산하면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죠. 결주를 없애자. 심었는 연차가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간다면은 생산량이 들쭉날쭉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생산할 수 있지만 결주가 있어서 죽어버리면은 그 부분만큼 강원주에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곡간지, 구릉지 같은 지역에 사과원을 가지고 계신 농가는 겨울철 동해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기상이 발생했을 때 사소한 노력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과수원에 물 뿌려서 그건 뭐 서리피에 얼마 맞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에 물이라도 뿌려봐서 서리피해가 조금이라도 절감된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드리는 경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 시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수 상태가 좋지 않은 가원은 유공관을 보강하시거나 아니면 집수 지역을 만드셔서 전체적으로 물이 빨리 빠질 수 있게 한 다음에 거기서 배수 펌프를 이용해서 배수를 해주신다면은 좀 더 빨리 포장의 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배수 시설 보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동단계에서 판매 방법이라든지 소비자 구매 욕구를 반영한 이런 패턴의 변화, 그 다음에 다른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내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사과 재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